한국 때문에 내 딸이 이상해졌다고요. 여기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가 우연히 한국 카페 방문 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충격에 빠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파탄이 났을까요?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나이에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은퇴한 62세의 마케팅 전문가 마가렛 에반스입니다. 저는 딸아이 때문에 갑자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향에서 익숙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딸 세라의 집에서 나오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색과 소리, 냄새의 향연이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고 어딜 가나 이상한 기호 나중에 알게 된 것은 한글이었습니다.가 번쩍거렸습니다. 지글거리는 고기, 매콤한 수프, 이름을 알 수 없는 달콤한 페이스트리 등 길거리 음식의 매혹적인 냄새가 공기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낡은 차를 운전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차를 소유하는 것이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고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휴대폰이나 카드를 긁어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제 표를 더듬거리며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영어 표지판은 거의 없었고 한글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잘 되기를 바라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운 음식을 주문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보스턴에서는 길거리에 백발 아줌마처럼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여기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젊은이들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 주었고 가게 주인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제 몸짓을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자 민호는 이 낯선 신세계에서 제 생명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겨우 8살인 민호는 열정적으로 제 가이드 역할을 해줬어요. 민호는 혼잡한 거리를 지날 때 제 손을 잡고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공원을 걷던 중 민호는 저를 놀라게 하는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뜻하는 한국어 단어인 할매니를 사용하며 한국에서는 정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관계를 뜻하죠. 저는 이 새로운 단어를 머릿속에서 뒤집어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함, 채소 고르는 것을 도와주던 시장 아줌마들의 인내심, 매일 아침 저를 볼 때마다 반짝이던 민호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서울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나오는 것 같았던 매콤한 배추김치 맛도 좋아하게 됐고요. 인사할 때 살짝 고개를 숙이는 것도 익숙해졌고 고향의 중국집에서 사용하던 나무 젓가락과는 다른 금속 젓가락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찜질방이라는 한국 목욕탕의 즐거움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공동 목욕탕이 부끄러웠지만 곧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탕에 몸을 담그고 수다를 떠는 편안한 분위기와 공동체 의식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민호의 눈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매끈한 고층 빌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곡선, 지붕과 정교한 그림이 있는 고궁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날 전통 다도를 관람하고 이해하기 힘든 첨단 전자제품이 가득한 첨단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향수병에 시달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익숙한 거리와 북클럽 친구들,
그리고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던 편안함이 그리워졌습니다. 때로는 서울의 끊임없는 소음과 번잡함이 버겁게 느껴져 고향의 작은 집의 조용함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서울 생활의 리듬에 점점 더 빠져드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표지판에 적힌 한글의 패턴을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지하철에서 길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작은 편의점의 주인 아주머니와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 서툰 한국어를 연습할 때면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배우고 있던 영어 단어 몇 개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하루의 모험을 되돌아보며 제가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딸 사라, 그리고 긴장된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민호가 말한 정의 개념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서서히 제 제2의 고향이 되어가는 이 매혹적인 도시에서 내일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단순한 산책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어느 화창한 오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랬던 것처럼 민호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거리는 경적을 울리는 차들과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교문 밖으로 걸어 나오는 민호를 보고 손을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안녕 얘야.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내라고 중얼거렸다. 우리는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민호는 무엇을 배웠는지, 친구들과 어떤 게임을 했는지, 선생님이 어떤 재미있는 말을 했는지 등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걸어가면서 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얼굴은 무언가를 열심히 생각하는 것처럼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됐어요. 우리는 작은 공원을 지나쳤고 저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잠깐 앉아 있을까요? 저는 빈 벤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눈앞에서 비둘기들이 땅을 쪼아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민호를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으니까요. 마침내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이니?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뭐든 말해도 돼.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차더니 어느새 울고 있었어요. 작은 콧소리가 아니라 온몸을 뒤흔들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는 큰 흐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를 가까이 끌어당겨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속삭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나한테 말해도 돼. 흐느끼는 사이 민호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애들이 날 놀려요. 그가 딸꾹질을 하며 말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이들이 가끔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왜 애들이 널 놀리니? 저는 속으로는 화가 나면서도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소매로 코를 닦으며 한글을 잘 못 읽으니까라고 대답했다. 엄마가 미국인이라서 진짜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제 배를 한 대 때린 것 같았습니다. 불쌍한 손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야. 나 때문에. 오 민호야. 나는 그를 더 꽉 껴안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정말 아프겠구나. 민호가 우는 동안 저는 민호를 안고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나 민호가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흐느낌이 조용한 콧소리로 바뀌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라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겠다고요. 민호를 돕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요.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번잡한 도시는 이제 덜 흥분되고 압도적으로 달라 보였습니다. 민호가 이 크고 분주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길을 잃거나 소외감을 느꼈을지 궁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세수하고 간식을 먹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가 퇴근해서 집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걱정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뱃속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라와는 제가 온 이후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민호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일해야 했어요. 사라는 긴 하루 일과로 피곤한 표정으로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민호가 침대에 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라, 민호 얘기를 해야 해.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사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야?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공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사라의 얼굴에 놀라움, 슬픔,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그녀가 방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얘기해 봐야겠어요.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두 세계 사이에 갇힌 느낌이에요. 그때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빨개지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여기 온 지 몇 주밖에 안 됐잖아요.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손자가 아프다는 건 알아요. 당신은 나를 이해한 적이 없어요. 사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을 떠났어요. 이곳에서 저는 수용과 사랑을 찾았어요. 그녀의 말은 제 얼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딸의 필요를 그렇게도 몰랐던 걸까? 나도 모르게 딸을 밀어낸 건 아닐까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라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일이 더 이상 민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실수, 그리고 수년 동안 우리 사이에 커진 커다란 간극, 즉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뭔가 말하고 싶었고 올바른 말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그곳에 서서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 자신도 이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호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사이에 무언의 상처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사라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몇 시간 동안 잠에서 깨어 낯선 서울의 밤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다. 내일은 답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호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답답한 마음에 저는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목이 말라 근처 카페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음악을 듣고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의 가사가 무슨 말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어요. 이 노래는 무조건 뜬다 싶었죠. 노래가 끝나자 저도 모르게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방금 나온 노래가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나훈아의 고향역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처음 들어본 노래였지만 저는 이 노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나훈아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음악 인생과 대표곡들을 말이지요. 놀랍게도 나훈아는 30년 넘게 한국 음악계 정상을 지키고 있는 전설적인 가수였어요. 그의 음악은 단순한 대중가요를 넘어 한국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틈나는 대로 나훈아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의 히트곡들을 들으며 한국어 가사를 번역해서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의 음악에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깊이 있는 가사,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감성이 있더라고요. 이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왜 이런 전설적인 음악이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궁금했어요. K-팝이 유명한 지금에도 말이지요. 그리고 이 음악 통해 가족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무조건 마음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먼저 나훈아의 음악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지요. 먼저 나훈아의 대표곡들을 영어로 번역해 보았어요. 가사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영어로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어 실력도 저절로 향상되었어요. 이러면서 저는 나훈아의 음악에 빠져들면서 저는 그의 음악이 단순히 한국의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마음에 호소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음악에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이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사랑의 감정을 마음으로 느낀 저는 새로운 가족, 힐링의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와의 관계를 바로잡고 민호를 돕기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닝커피를 만들다가 냉장고에 붙은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한국어 수업 광고였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난 이걸 하기엔 너무 늙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한글을 잘못 읽는다고 이야기하던 민호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어요. 8살짜리 손자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못할까? 그날 오후 저는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작은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어린 학생, 일부는 사업가, 일부는 저처럼 은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선생님인 리 선생님은 인내심과 친절함을 보여주셨어요. 선생님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쉽지 않았고 새로운 소리를 내기 위해 혀가 서툴렀어요. 하지만 마침내 제대로 해냈을 때 이 선생님의 환한 미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수업이 끝나면 민호와 함께 한국어 연습을 했습니다. 민호는 제 실수를 보고 킥킥 웃으면서도 항상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한이야, 잘하고 있어. 라고 눈을 반짝이며 말하곤 했어요. 민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노력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사라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가족, 사랑, 인내의 이야기에 푹 빠져버렸죠. 사라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식 요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사라에게 한국인들이 매 끼니마다 먹는 매콤한 발효 배추인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지저분했습니다. 채소를 썰고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사라는 자신이 처음 시도한 한국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태웠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셨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제가 사라가 자랄 때 그렇게 참아줬으면 좋았을까요? 한국의 가족 가치관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말은 탐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저는 서울의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 광활한 도시를 바라보기도 했죠. 우리는 한국의 전통 가옥들이 가지런히 서 있는 북촌 한옥마을의 구불구불한 골목을 탐험했습니다. 경복궁에서는 민호가 학교에서 배운 고대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민호가 말한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정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호에게도 사라에게도 그리고 제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이 번잡하고 복잡한 도시에서도 매일매일 그 정을 점점 더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는 지역 커뮤니티 가든에서 자원봉사를 하자고 제안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라는 눈썹을 치켜드며 저를 쳐다보았지만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채소를 심고 잡초를 뽑으며 함께 일하면서 저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3대가 함께 한국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함께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던 중 사라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마음을 열었네요. 뭐가 달라졌어요? 저는 근처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는 민호를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경청하는 법을 배웠나 봐요. 내가 대답했다. 너에게, 민호에게, 이 나라 전체에게. 그리고 경청하면서 잊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사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사이의 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느꼈습니다. 민호는 부끄러움 대신 자신의 혼혈을 자랑스러워하며 더 우뚝 섰습니다. 사라는 더 쉽게 미소를 지었고 몇 년 동안 쌓였던 긴장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는 수십 년 동안보다 더 젊고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한국어로 엉뚱한 단어를 말하거나 지하철에서 길을 잃거나 엉뚱한 시간에 인사를 하는 등 매일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좌절하는 대신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노력과 연결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한식과 미국식을 섞어 만든 음식을 먹으며 가족을 바라보던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여정은 절박한 편지에 대한 응답이자 의무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행이 되었고 나 자신도 몰랐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수다를 떨고 사라 부부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어떤 운명이 저를 서울로 데려다 주었는지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손자를 도와주러 왔지만 결국 손자와 한국 전체가 제게 새로운 시작을 도와준 셈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침대에 따뜻한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저는 잠시 누워서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동차의 윙윙거리는 소리, 길거리 사람들의 수다 소리, 심지어 새소리까지 보스턴과는 다른 언어로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이제 제게 익숙해졌고 거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치는 여전히 숨을 먹게 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과 맞닿을 정도로 뻗어 있었고 창문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에는 푸르고 평화로운 산들이 보였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나란히 존재하는 이곳의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면서 처음 도착했을 때와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럽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익숙해져서 사라의 아파트를 쉽게 돌아다녔습니다. 주방에 도착하자마자 아침 식사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사라는 이미 일어나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익숙하게 맡았던 베이컨과 계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김치와 밥, 가스레인지에서 끓는 국 냄새가 났어요. 군침이 돌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가 늘 저에게 보여주던 긴장되고 공손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눴던 모든 식사를 떠올렸습니다. 한 끼 한 끼가 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죠. 음식은 그 자체로 일종의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마지막으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출근길과 등교길로 서두르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 할머니가 음식 카트를 세우고 그날의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단정한 교복을 입고 웃고 떠들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데리고 자주 놀러 가던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지금은 텅 비었지만 민호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민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더 자신감이 넘쳤고 한국인이자 미국인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표지판 몇 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 알파벳의 아름다운 곡선과 선은 더 이상 예쁜 그림이 아니라 의미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좋아하는 요리를 주문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길을 물어볼 수도 있었고 여전히 사투리는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딸의 이곳 생활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왜 한국을 고향으로 선택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라가 사랑에 빠졌던 한국의 문화, 사람들의 따뜻함,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을 때 사라 씨와 남편, 민호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섞인 특별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알록달록한 반찬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중앙에는 황금빛 갈색 사과 파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향수병과 행복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민호는 영어와 한국어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알아듣자 그의 얼굴이 뿌듯함으로 빛났습니다. 사라와 남편은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처음으로 그들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라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서요. 민호를 위해 여기 와줘서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얘기를 해봤는데 더울에 머무는 건 어때요? 여기로 이사 오는 건 어때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라, 그녀의 남편 민호, 모두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제 삶이 떠올랐어요. 조용한 아파트, 평범한 일상. 그리고 서울에서의 지난 몇 주를 생각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기쁨과 배움, 가족이 하나 되는 느낌도 있었죠.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 머물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에 대해, 여러분의 삶에 대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요. 아이들의 얼굴에 가득한 기쁨이 제게 필요한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서로를 꼭 안아주면서 저는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서울의 소리를 들으며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두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도전과 배워야 할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민호가 가르쳐준 한국어 단어정을 떠올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감.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저와 가족, 그리고 제가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 활기찬 도시와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첫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